네, 지금부터 제56차 정책조정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자들의 복귀, 교육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폐쇄,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200m 근방에 성심 여중고가 있고 500m 안에는 6개의 초중고교가 있어서 학교 앞 경마장, 학교 앞 도박장으로 논란이 일어왔던 시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구청장이 2010년 6월 30일 퇴임 하루 전에 건축물 승인을 내주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천망동성 1311일, 반대운동은 1576일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두 정권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이하경 위원장,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김현권 의원, 박광원 의원, 송옥주 의원, 재윤경 의원 등 우리 당 을지로위원들이 노력해 주신 성과입니다. 을지로 사무국의 당직자와 보좌진들의 노력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27일 11시에 현장에서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언론인들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엽서인데요. 우원식 대표님 9년 3,249일 부당하게 해직된 동료들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어제 YTN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감동적인 한 장의 엽서입니다. YTN 노정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가 해직 9년 만에 돌아옵니다. MBC, KBS도 정상적인 언론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기자들이 돌아오고 교육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화상경마장이 폐쇄되는 것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이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극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인지 지금까지도 퍼즐을 다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고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피 맺힌 심정을 이제라도 풀어줄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등 언론에서 보도된 전직 공군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군의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피터슨 목사 부부 역시 헬기 사격을 받고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의 광주 공습 계획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만일 증언된 신군부가 마치 적진을 공격하듯 무차별 공격까지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량 학살로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려고 했던 광기어린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특별조사단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고자 했던 잔악하고 악랄한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날 군의 치욕적인 과오를 이번에는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해줄 것을 국방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도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아직 풀리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답을 위한 진상규명에 필요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뜨거운 것처럼 국민들은 풀리지 않는 진실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신군부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더 이상 이 땅의 80년 5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도 진실규명에 필요한 모든 방안에 대해 편견 없이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23일 윤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 신임위원장은 80년대 현장 노동자로 90년대 민주노총 출범 3.85 역할한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자 노동 전문가입니다. 학계, 경영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을 전문가로 대접하는 풍토에서 노동을 직접 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분들도 노동 전문가로 마땅히 평가되어야 하며 그런 면에서 문성현 신임위원장은 노동 전문성을 10분 발휘해 노동이 존중받고 그 속에서 기업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들이 이번 인사에 대한 논평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에 대한 깊은 편견과 선입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다,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편으로 노동 존중 시대를 내건 지금이야말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함께 걸을 적기입니다. 또한 경영계 역시 양대 노총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활동을 바탕으로 양대 노총을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99년 2월 민주노총에 이어 작년 1월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가 없는 반쪽기구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일자리위원회가 임시 노사정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임 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노사정위가 정상화되어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향후 양대 노총에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완전체가 사회적 대타협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양대 노총이 조속히 긍정적인 응답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영계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상생의 길로 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께서 5.18 진상 조사와 관련한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요. 매우 시의적절한 정부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과 공군 전투기 부대 출격 대기 이건 반드시 특별조사를 통해서 이상을 밝혀야 될 사실입니다. 아울러 누가 광주 시민을 향해서 최초의 발포 명령을 내리는 데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문재인 정부의 또 우리 민주당의 세 번째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악살한 무자비한 범죄의 진실을 찾는 것에 앞장설 것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자체 조사하겠다는 당시의 문건은 전두환 군부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군 조종사들의 자발적 증언과 같이 5.18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증언 진술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조사 특별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을 학살했던 이 미완의 과거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좌우의 문제고 또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닌 만큼 야당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중 양국의 관계는 92년 8월 24일 공식 수교를 선언한 이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교역 100만 놓고 보더라도 92년도에 63억 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 2113억 달러로
33배가 증가했고 양국의 방문자 수는 92년에 약 9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약 1,100만 명으로 12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의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그래서 25주년 행사는 언론 보도에서 봤듯이 조촐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 25년간 양국은 무역, 역사 문제 등을 두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고 외교 관계도 설린 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꾸준히 격상되어 왔습니다. 양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호 신뢰와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영원한 이웃 국가입니다.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낮아져 소득 하위 1분위는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 3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 5분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관점도 한층 바빠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적 의료지원법 제정과 함께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때마침 어제 정부는 노동계, 의료계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양대 노총과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민간 중소병원, 지방의료원, 요양병원 등 200여 개 병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네, 국회 상임위와 예결을 두기가 결산과 법안 심사에 한창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가 배짱이처럼 놀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적어서 불량 상임위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즉 과정방위입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사협조 반대로 상임위 개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신 것처럼 모든 상임위가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빈칸으로 아이가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과정방위의 일정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인정 못하겠다면서 상임위 개최를 나서고 있지만 창조경제 중부처에 있던 과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16년 결산이 두려운 것인지 공영방송 관련 법안 논의가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과정방기에 나와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승인이라도 참석을 해야 할 겁니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8월 임시회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임위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성과 정상적인 상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KBS와 MBC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28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가기로 어젯밤 결정했고, 오늘부터 MBC 노조가 총파업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공영방송 블랙아웃,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장겸 MBC 사장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억지로 몰아내려 한다면서 통일병을 연상케 하듯 언론 노조가 총파업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물로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이 마치 정의의 화신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격입니다. 적어도 권력의 뜻만을 살폈던 공범자들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김장겸 사장에게 되묻겠습니다. MBC 파업에 대한 수많은 지지와 격려들,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불순 세력의 음모라는 겁니까?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정부가 아니라 방송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과 시청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 MBC 구성원의 95.6%, KBS 구성원의 88%가 응답한 사장 퇴진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3주째 공영방송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백척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도록 법과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전에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다음은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감사로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상임위와 달리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어제 6년 동안 논란이 됐고 또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문제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 즉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23년 6개월인데 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은 무려 30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동안은 각 부처 간의 이견으로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23일에 모든 행정안전부와 또 혁신처와 또 기재부가 좀더 합의가 이루어져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고 여야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끊임없이 협치의 상징이 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합쳐서 이렇게 반드시 이번 임시 국회에 성과를 남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결과로 일선에서 항상 노력해오던 우리 한의직의
경찰관들, 순경 출신 경찰관, 또 소방관 출신 소방관들의 의욕이 더 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서영수 부대표 현황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1,388조 3천억 원, 가계부채가 1,400조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722만 원의 부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미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계신용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채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개인 대출이나 가계 대출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금융거래가 있는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259만 명,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만 615조 원을 넘습니다. 금융권이 보유한 후실채권, 특수채권, 추심사에 매각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불법 추심채권, 사채 등은 가계부채 공시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개인의 전체 부채 지도를 다시 설계한다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시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금리 변동,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정관리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상황판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물론 부채 발생 요인과 세대 계층별 가계부채 관리 위험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관리 방안 등 향후 검토되고 있는 정책 시기를 앞당겨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의 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맞이해서요. 우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OECD 국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관공서 휴일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즉 과거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주로 이제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에 쉬는 날 같이 쉬는 그런 개념으로 이 공휴일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 1일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과 공휴일에 관한 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미비한 법 체계를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민 휴일에 관한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체 휴일제, 그다음에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을 보장하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경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노동시간, 그다음에 자원을 무한적으로 투자해서 성장하는 그런 외연적 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의 능력,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경제 성장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도리어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사회 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당정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일부 야당의 무분별한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술핵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0년대 초중반 전 세계적으로 전술핵에 대해서 폐기나 배치를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술핵이 폐기 내지는 그 배치가 철회됐습니다. 팔랭전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술핵이 갖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전술핵은 단순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등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 시스템, 무기 체계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0년대 탈냉전 이후에 주요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전술핵 무기를 폐기하거나 없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낮추자는 것이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테러 집단이나 비정상적인 국가들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술핵 배치가 한반도에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는 매우 높아지고 도리어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 탄도미사일, 핵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핵 잠수함 등 소위 3대 핵 전략 자산에 의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받고 있고 매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한미연합훈련 당시에 이 핵자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술핵 배치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핵 전략 수단에 의해서 한국의 핵우산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술핵 배치야말로 아무 필요 없고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더 높일 것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만약에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나서서 핵지뢰, 핵포탄을 배치한다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 그 다음에 핵공포 얘기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전술핵 배치는 과거 냉전시대 이후에 무기체계의 역사, 그 다음에 평화의 역사를 조금만 또 공부하고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아까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 사회, 정치를 경쟁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드를 둘러싼 문제를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0년대 후반 강택민 주석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에서 강택민 주석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 드렸던 보사성어가 유지자 사경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중 관계가 이 한반도의 평화, 나와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을 이룬다는 그 뜻을 함께한다면 저는 반드시 한중이 협력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한중 관계의 평화와 번영의 유지가 그대로 이어질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런 25주년 계기를 맞이해서 더 공고한 관계를 발전되기를 촉구드립니다.